설아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인근의 큰 고을 이야기입니다. 전란의 상처는 아물어가는 듯 보였으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탐과 놀이들은 세금을 쥐어짜고 힘없는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전부였지요. 종로 근처에는 시전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비록 중인 신분이라 양반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그들이 돌리는 돈줄은 고을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촌 상단은 관과 결탁하여 세력을 키워온 큰 상단이었지요. 계절은 삼동,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이 매섭게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는 부잣집 마님들이 따뜻한 죽을 사 먹으며 웃음을 나누었고 구석진 그늘에는 거지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돈만 쫓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자도 많았던 때였죠. 이 고을에는 윤가 상단이라는 시전 상인 집안이 있었습니다. 윤가 상단의 과부 며느리 윤선옥은 사람들 사이에서 윤씨 마님 혹은 윤과부로 불렸지요. 30을 간 넘긴 나이였으나 검은 상복을 입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남편은 장사길에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시아버지였던 윤대행수는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집 살림은 선옥이에게 맡기라. 여자라 하여 무시하지 마라. 저 아이는 숫자를 읽을 줄 아는 며느리다. 윤선옥은 늘 검은 옷에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올린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으나 장부를 계산할 때면 칼처럼 날카롭게 변했지요. 겉으로는 사근사근했으나 속으로는 집안 이름과 상단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단 창고는 텅 비었고 빚독촉 장부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날마다 문을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손길에 윤선옥의 어깨는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집안을 잡고 있으니 재수가 없다. 여자가 무슨 장사를 안다고. 이런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어야 했습니다. 윤선옥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다 포기하면 쉽겠지. 허나 남편과 시아버지가 땀 흘려 쌓은 살림, 내 손에서 무너뜨릴 수는 없다. 시댁 사람들은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의 사촌 형제들은 슬슬 입맛을 다시며 상단을 나눠 가지려 했지요. 형수님,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끼리 나눠 가지는 게 어떻겠소? 윤선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행수님의 유언이 있었으니 함부로 집안 살림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집안 하인들 가운데 오래된 하인 박노인만이 윤선옥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인은 대행수 때부터 이 집을 지켜온 충복이었지요. 윤선옥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남촌 상단이었습니다. 남촌 상단의 대행수 장만풍은 윤가 상단이 잘 나가던 시절부터 시기심이 깊었습니다. 윤대행수가 낙마로 다쳤을 때, 남편이 배에서 익사했을 때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관아의 수령은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대신 수령 곁에 아정과 서리들이 상단들과 엮여 뇌물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장만풍은 그 아전들과 손을 잡고 다른 작은 상단들을 하나씩 삼켜왔습니다. 겨울 장날이 되었습니다. 북풍이 옷깃을 파고들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윤선옥은 빚독촉을 피할 수 없어 장터를 직접 나섰습니다. 채권자들을 설득하러 가는 길이었지요.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윤선옥은 등을 굳게 펴고 걸었습니다. 여자라고 과부라고 무시당할 수는 없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백미 파는 상인은 한 말에 인양 7푼이오 하고 외쳤고 콩 파는 상인은 인양 3푼에 드리겠소 하며 목청을 높였지요. 포목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남촌 상단의 하인들이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윤가 상단은 이제 끝났지. 과부가 살림을 잡았으니 오래 가겠어? 허, 여자가 장사를 안다고 나섰으니 볼만하지. 다른 상인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과부 마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 상단은 남자가 해야 하는 거야. 이번 겨울 넘기기 어려울 걸세. 윤선옥은 속으로 분통이 터졌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응했습니다. 장사는 때에 따라 굽었다 펴는 것. 겨울이 깊으면 봄이 먼저 오지요. 윤선옥의 말에 몇몇 상인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어떤 이들은 그 당당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장터 골목을 돌아 나오던 길, 윤선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 더미 속에 쓰러진 작은 거지 아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숨이 끊어질 듯 가늘게 떨고 있었지요. 해진 옷가지 하나로 몸을 감싼 채 눈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죽어가면서도 백미콩포목 가격을 흥정하는 상인들의 말값을 중얼중얼 되뇌고 있었습니다. 한 말에 인양 7푼, 포목 한 필 3냥 8푼, 어제보다 2푼 올랐어. 윤선옥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추운데 거지를 안 치우느냐.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누군가는 막말을 했지요. 이런 것들은 얼어 죽어야 흉년이 덜하다. 쓸데없이 밥만 축내지. 윤선옥의 얼굴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윤선옥은 말없이 아이 곁에 쪼그려 앉아 꽁꽁 언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기 저 집 포목은 어제보다 2푼 올랐어요. 윤선옥은 흠칫 놀랐습니다. 죽어가는 주제에 숫자를 세고 있는 아이라니. 순간 윤선옥은 저 아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 친정에서 여자가 어찌 장부를 보느냐라며 꾸중을 들으면서도 숫자를 세던 어린 시절의 자신 말이지요.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가면 오늘 안에 죽는다. 윤선옥은 비톡촉도 있고 아이를 업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말렸지요. 마님, 거지를 들이면 집안이 더 망합니다. 재수가 없습니다.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시옵니까? 윤선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는 상단이라면 차라리 지금 망하는 것이 낫다. 박노인이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윤선옥은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직접 업고 가야 한다. 이 아이와 내가 맺은 인연이니. 집으로 돌아온 윤선옥은 아이를 안방에 눕히고 뜨거운 물을 데워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해진 옷을 벗기니 앙상한 뼈만 남은 몸이 드러났지요. 윤선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열병으로 헛소리를 했습니다. 한 말에 인양 7푼 어머니 죄송해요. 밤낮으로 열에 들떠 몸부림쳤습니다. 박노인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여종으로 쓰시려면 문서부터 사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선옥은 고개를 저었지요. 사람부터 살려놓고 볼 일이다. 문서는 그 다음이야. 밤낮으로 윤선옥이 직접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조금씩 죽을 먹였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지요. 마님이 저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상단 살림도 어려운데 거지 하나 거둬서 무엇 하시려는지. 닷새째 되던 날 아이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윤선옥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린이. 윤선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여긴 내가 죽을 곳이 아니다. 이제 안전하단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저는 아무 쓸모도 없는데. 윤선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너는 숫자를 세고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숫자를 놓지 않았지. 그게 기특했다. 아이는 알듯 말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선옥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아무도 이름을 안 불러 복도 없고 집도 없고 저는 그냥 거지였습니다. 윤선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넌 연복이다. 내가 널 당겨온 인연의 복이다. 아이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윤선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다. 다시는 떨지 않아도 된다. 연복이 기력을 회복하자 윤선옥은 부엌일부터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들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하인들이 장에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박노인이 콩을 얼마에 샀느냐 묻자 하인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엌에 있던 연복이 말했습니다. 저 콩은 한 말 반, 값은 인양 3푼이었지요. 박노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걸 아느냐? 장에 함께 가지도 않았는데. 연복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인이 들고 온 광주리를 보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윤선옥은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것도 기억하느냐? 연복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지난번에 오신 손님이 입으신 옷 색깔, 목소리, 사가신 물건까지 다 기억납니다. 며칠 뒤 외상 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엔 얼마 주고 샀더라? 윤선옥이 장부를 뒤적이려는데 연복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전 5푼 내셨습니다. 보름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장부를 보지도 않고 어찌 아느냐? 연복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글은 모르지만 숫자와 얼굴과 목소리를 모두 기억하는 기이한 재능이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지 계집애가 도깨비 눈을 가졌다더라. 재수가 없다. 밤에 혼자 숫자를 중얼거린다던데. 저 아이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많아. 윤선옥은 그 소문을 듣고도 웃기만 했습니다. 혼자 생각했지요. 도깨비면 어떤가. 상단에는 숫자 귀신이 필요하다. 이때부터 윤선옥은 연복을 그냥 여종으로 쓰지 않고 숫자를 세는 손으로 의식적으로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에 나갈 때도 연복을 데리고 나가 물건값과 상인들의 얼굴을 기억하게 했지요. 연복은 묵묵히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밤이면 윤선옥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백미 값이 엿새 전보다 서푼 올랐습니다. 포목 파는 최서방은 열흘에 한 번씩 물건을 바꿉니다. 김마님은 주로 푸른 천을 좋아하십니다. 윤선옥은 연복의 말을 듣고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다. 밤마다 상단의 안방이 조용한 서당으로 변했습니다. 윤선옥이 등잔볼 아래 연복에게 한글과 숫자와 주판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복은 처음엔 글자 모양을 외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가나, 다라, 연복은 입술을 깨물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손에 붓을 쥐어본 적이 없어 글씨가 삐뚤빼뚤했지요. 윤선옥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해도 좋다. 급할 것 없다. 하루에 글자 하나씩만 외워도 1년이면 수백 자를 익힐 수 있단다. 그러나 윤선옥이 장부와 물건과 가격을 연결해 설명하자 연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한 필 비단이 3냥이다. 세 필이면 얼마냐? 연복이 손가락으로 셈하며 대답했습니다. 9냥입니다. 그럼 5필은? 15냥입니다. 만약 한 필에 5푼을 깎아주면 14냥 5푼입니다. 윤선옥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내 머리는 숫자를 위해 태어난 것 같구나. 윤선옥은 연복에게 상인의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깨뜨리는 자를 상인이라 할 수 없다. 물건 값을 속이면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같다. 빚을 떼먹으면 그것은 약속을 깨는 것이다. 연복 가슴속에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장부를 속이는 자는 나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인의 도리다. 연복은 윤선옥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촛불이 다 타도록 글자를 쓰고 또 썼지요.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머리와 손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갚겠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연복은 간단한 장부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연복이가 그를 깨우쳤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상단 창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제대로 된 물건을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빚은 날마다 불어나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거세졌지요. 어느 날 연복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마님, 크고 좋은 물건 말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을 모아 팔면 어떨까요? 윤선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복은 더듬더듬 말했지요. 길바닥에 버려진 나무 토막, 헝광주리, 포목집에서 버리는 헌천 조각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쓸만하게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터에서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윤선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지 않으냐. 둘은 장터를 돌며 버려진 것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거지 상단이 거지 물건을 모으는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어. 쓰레기나 줍고 다니니. 윤선옥은 그 헌천을 깨끗이 빨아말렸습니다. 햇볕에 말리고 다시 다듬이질을 해서 구김을 폈지요. 그리고 행주, 걸레, 아이들 속적삼, 허리띠로 재단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헌천으로 만든 걸 누가 사겠어. 새 것도 아닌데. 하지만 연복이 말했습니다. 이 천은 한 번 빨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질기고 부드럽습니다. 값은 새 것의 반값입니다. 가난한 아낙네 하나가 망설이다 샀습니다. 며칠 뒤 그 아낙네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지요. 정말 쓸만하더라. 질기고 값도 싸. 윤가 상단 헌천이 쓸만하더라. 새 것보다 질기고 값은 반값이야.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복은 단골들의 얼굴과 취향을 기억해 말했지요. 지난번엔 푸른 천 사가셨지요. 이번엔 그와 어울리는 흰 천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찾으시던 두툼한 허리띠입니다.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지요. 손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어찌 기억하느냐? 연복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한 번 뵌 분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윤선옥 상단 장부에 오래간만에 남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이것이 작지만 확실한 반전이었지요. 박노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번 달은 남았습니다. 비록 적지만 남았습니다. 윤선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보가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봄이 왔습니다. 매화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상단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복이 윤선옥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저는 여종으로 들어왔으니 평생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선 제가 어디까지 도움이 되길 바라십니까? 윤선옥은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게 딸 같기도 하고 동업자 같기도 하구나. 연복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저 같은 것이 어찌 마님과 동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여종입니다. 윤선옥은 연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상단은 벌써 문을 닫았을 게다. 너는 단순히 여종이 아니야. 너는 이 상단의 기둥이다. 연복은 울컥했습니다. 마님, 나도 내가 필요하고 너도 나를 필요로 한다. 그게 바로 동업자가 아니겠느냐. 둘은 서로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가족 이상의 인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달라졌지요. 연보기가 장부를 보니 틀린 것이 없더라. 마님과 연보기가 힘을 합치니 상단이 살아나는구나. 저 둘은 정말 천생연분인가 봐. 박노인은 윤선옥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연보기를 잘 거두셨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하늘이 마님께 보낸 복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윤가 상단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차기 시작했고 외상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지요. 윤선옥과 연복은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 이번 달에는 저번 달보다 인양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선옥이 말했습니다. 연보가, 내가 온 뒤로 내 삶이 달라졌다. 전에는 혼자여서 외롭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내가 있어 든든하구나. 연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마님은 제게 목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촌 상단 쪽에서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윤씨, 상단이 다시 살아난다. 장만풍은 눈을 가늘게 뜨며 혀를 찼지요. 과부 하나 여종 하나가 무슨 재주로 상단을 살린단 말인가. 부하가 말했습니다. 여종이 숫자의 귀신이라 합니다. 장만풍은 비웃었지요. 귀신이면 어떤가. 곧 무너뜨릴 것이니 때가 왔다. 관계는 깊어지고 큰 파도가 몰려올 전야의 고요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남촌 상단 대행수 장만풍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내 둘이 윤가 상단문을 거칠게 두드렸지요. 윤씨 마님 계시오? 윤선옥이 나가자 사내들은 빈문서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대행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 이제 갚으시오. 윤선옥이 문서를 펼쳐보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원금 100냥이 300냥이 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원래 약속과 다르오. 이자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소.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소? 빈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소. 이자 미루면 이자가 붙는 법이오. 갚지 못하면 상당 간판을 내리고 점포와 집을 모두 넘기시오.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관아에 고하겠소. 윤선옥은 손을 떨며 장부를 넘겨보았지만 숫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300냥은 지금의 상단으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지요. 연복이 조용히 장부를 가져가 하나씩 날짜와 이자율을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 빚 뭔가 이상합니다. 날짜가 맞지 않아요. 장터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윤가 상단이 큰 빚을 지고 있다더라. 이번엔 정말 끝이야. 남촌 상단한테 잡아먹히겠어.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빚 갚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 남촌 상단한테 넘어가기 전에 받아야지. 하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참에 남촌 상단으로 옮기자. 마님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 여자가 상단을 하니 결국 이 꼴이야. 윤선옥은 대청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이 없었지요. 시아버지가 남편이 쌓아온 것들이 자신의 손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집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윤선옥은 답이 없었습니다. 연복이 장부를 들고 다가왔지요. 마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장부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연복은 낡은 장부들을 뒤졌습니다. 촛불이 다 타고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장부 속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맞춰보았지요. 날짜, 금액, 이자율, 서명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날짜와 이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연복은 과거 장부를 통째로 머릿속에서 꺼내듯이 말했습니다. 마님, 3년 전 7월 남촌 상단과 함께 물건을 들여올 때 손실이 나면 이자는 남촌에서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대행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윤선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그때 거기 있었느냐? 연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저는 그때 장터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멀쩡했지요. 대행수님과 장만풍이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복은 낡은 장부를 펼쳤지요. 여기 보십시오. 대행수님 친필로 적혀 있습니다. 손실 발생 시 남촌 상단이 우선 부담함이라고요. 실제로 낡은 장부와 계약서 깊은 곳에서 남촌 상단과 윤가 상단이 나눠 적어둔 진짜 계약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와 손실은 남촌 상단이 우선 부담한다. 박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때는 대행수님이 경세가 깊어 제대로 따지지 못했지. 장만풍이 그걸 이용했구나. 비열한 자식. 윤선옥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 이름을 빌려 자기 손실을 덮은 것이었구나. 연복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해 가을 남촌 상단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물건을 잃었지요. 인삼과 비단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손실을 우리 상단 이름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윤선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구나. 남편이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연복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남편 나으리께서 장만풍과 다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배가 뒤집혔고요. 윤선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남편의 죽음도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연복은 윤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 장부는 남들이 우리 목을 조르려고 만든 칼이 아니라 우리가 되돌려줄 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윤선옥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진실을 쥔 둘은 관아와 남촌 상단을 동시에 상대할 준비를 했습니다.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윤선옥은 단호하게 말했지요. 장터에 나가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제 숨을 것이 없다. 그날 밤 윤선옥은 서랍 깊은 곳에서 시아버지가 남긴 물건을 꺼냈습니다. 상인의 시푼이 적힌 낡은 종이었지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등잔부를 밝히고 연복과 함께 그 글을 읽었습니다. 1. 장사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야 한다. 2. 이익은 물이 흐르듯 돌려야 한다. 3.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구멍이 난다. 4. 가난한 이를 업신여기지 마라. 5. 흉년에는 이자를 면제하라. 6. 죽은 이의 빚은 살아있는 이에게 물리지 마라. 7. 상인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 8. 약속은 목숨보다 중하다. 9.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10. 상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구는 것이다. 윤선옥은 그 글을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었구나. 빚에 쫓겨 정신이 팔려 돈밖에 안 보였으니 시아버님께 죄송하다. 연복은 말했습니다. 마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일, 흉년마다 빚을 미루신 일, 죽은 이의 외상을 장부에서 지우신 일, 그게 곧 상인의 길 아닙니까? 윤선옥은 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나는 시아버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지. 다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이때부터 단순히 망하지 말자 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윤선옥이 말했습니다.
상단을 다시 세우되 상도의 모범이 되자 남촌 상단보다 더 크게, 그러나 남촌 상단과는 다르게,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연복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마님을 따르겠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숫자로 사람을 살리는 상단을 만들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인의 시폰을 다시 한번 읽으며 가슴속에 깊이 새겼지요. 박노인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내일 장날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윤선옥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장부를 공개하겠소.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소.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기 하루 전날 밤 윤가 상단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의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지요. 불길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창고 사방에서 동시에 불이 치솟았고 기름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요. 누가 봐도 누군가 기름을 부은 뒤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물을 떠와, 창고 문을 열어. 하지만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습니다. 연복은 먼저 사람들을 깨워 대피시켰습니다. 마님, 박노인, 어서 나오세요. 그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가장 중요한 장부 꾸러미부터 안고 나왔지요. 연기에 숨이 막혔지만 연복은 장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윤선옥은 타오르는 창고를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겨우겨우 다시 일으키던 참인데 이럴 수가. 박노인이 부축했지만 윤선옥은 주저앉고 말았지요. 하인들이 물을 퍼다 나르고 불을 끄려 애썼지만 창고는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헌천으로 만든 물건들, 조금씩 모은 곡식들, 모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만 가득한 창고터를 보며 윤선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복도 옆에서 함께 울었지요. 그런데 장터에는 벌써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남촌 상단 쪽에서 퍼뜨린 소문이었지요. 빚을 못 갚으니 스스로 불을 질러 물건 탄 척하며 빚을 떼먹으려 한다더라. 과부 상단이 결국 제 발등을 찍었구만. 불까지 질렀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야. 상인들과 빚쟁이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부 상단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구나. 여자가 상단을 하니 결국 이런 짓을 하는구나. 눈앞에 재더미, 흔들리는 장부, 차가운 시선들. 윤선옥과 연복에게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윤선옥은 대청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싸워보려 했는데 하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연복은 장부 꾸러미를 꼭 안고 있었지요. 마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장부가 있습니다. 불은 창고를 태웠지만 진실까지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박노인도 말했습니다. 마님,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행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소문이 퍼지자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던 상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갚으라. 불까지 지른 자들에게 무슨 빚을 갚겠느냐. 우리 돈부터 내놔. 어떤 자는 대놓고 막말을 했습니다. 불이나 내고 빚 못 준다고 버틸 셈 아니냐. 관아에 구하겠다. 윤선옥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요. 우리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오.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는 것이오. 증거가 있소? 없으면 입 닥치시오. 채권자들은 윤선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인들 중 일부는 밤새 상단 물건을 훔쳐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주방 기물, 방 안의 이불, 심지어 대청의 장식품까지 훔쳐갔지요. 이 집은 이제 끝이야.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지. 마님이 미안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박노인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배신자들, 마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잘 대해주셨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물건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남은 하인은 박노인과 늙은 여종 하나뿐이었습니다. 윤선옥은 대청에서 쓰러질 듯 앉아 있었고 연복은 깨져버린 항아리처럼 부서진 마음을 붙잡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연복이 말했습니다. 마님, 지금 포기하시면 저를 거두신 날이 헛된 일이 됩니다. 마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제가 마님을 살려야 합니다. 윤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연복의 눈을 보니 끝내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줄다리기 하는 순간 연복이 한 가지 계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릴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장부를 모두에게 열어 보입시다.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합시다. 윤선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를 공개하라고? 그럼 우리 살림이 다 드러나는데. 연복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답입니다. 진실은 숫자 속에 있습니다. 윤선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지 않으냐. 진실로 맞서는 수밖에. 윤가 상단은 사흘 뒤 장날을 택해 장부 공개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 외상장부, 거래장부, 상도를 지킨 기록을 쫙 펼쳤습니다. 우리를 의심하는 이는 누구든 와서 이 장부를 직접 보시오.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목을 내놓겠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장부를 보여준다고? 과부 상단이 무슨 배짱이야. 보자 보자.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지요. 연복은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흉년 때 곡식을 빌려드리며 이자를 받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작년 봄 김서방님 댁에 쌀 5마를 빌려드렸고 이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죽은 이의 빚은 지워드렸고 갚지 못하는 이는 기다렸습니다. 박마님께서 남편 잃고 어려울 때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일부 상인은 정말 그런가 의심하며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연복이 정확히 이름과 날짜와 금액을 읊어주었지요. 김서방께서는 작년 7월에 쌀 서마를 빌려가셨고 8월에 갚으셨습니다. 이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맞소. 내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윤선옥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솔직한 공개와 사과가 최악의 순간에 던지는 가장 큰 승부수가 되었습니다. 장부 공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남촌 상단과 결탁했던 관의 아전이 부하들을 이끌고 장터로 달려왔습니다.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과부 상단이 관을 속이고 불을 지른 죄를 지었다. 모두 비키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아전은 위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장부 따위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을 지른 것은 명백한 방화죄다. 연복이 앞에 나섰습니다. 나으리, 우리가 불을 지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빚을 못 갚을 처지에 창고에 불이 났으니 그게 증거 아니냐? 연복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이자와 세금을 남촌 상단과 어떻게 나누었는지 이 장부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연복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지요. 3년 전 7월 남촌 상단이 부담해야 할 이자 50냥을 윤가 상단 빚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날짜와 필체를 보십시오. 장부를 들어 올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필체가 다르네. 이건 누가 고쳐 쓴 것 같은데? 아전은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장부는 조작된 것이다. 하지만 연복은 멈추지 않았지요. 이해 6월 남촌 상단 배가 침몰했을 때 손실을 우리 상단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그 배에는 인삼 100큰과 비단 50필이 실려 있었습니다. 손실액은 500냥.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낡은 계약서를 펼치자 관인의 위치가 어긋난 위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관인은 문서의 오른쪽 아래에 찍혀야 하는데 왼쪽 위에 찍혀 있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관인까지 위조했다고? 남촌상단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때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부 관청에서 파견 나온 관리였지요. 며칠 전부터 남촌상단과 이 지역 아전들의 부정을 조사하러 온 인물이었습니다. 감히 관 문서를 위조하다니. 파견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이 자를 잡아라. 아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다. 이미 여러 상단에서 고발이 들어왔다. 아전은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붙잡혔지요.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이 아전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터라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만풍도 함께 끌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나는 떳떳한 상인이오. 장만풍이 소리쳤지만 연복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대행수님, 윤가 남편 나으리께서 타신 배를 출항시킨 것도 대행수님이셨지요. 장만풍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사고였다. 누가 배가 뒤집힐 줄 알았겠느냐? 연복은 고개를 저었지요. 폭풍우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배를 띄우셨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선창에서 일하던 늙은 뱃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장 대행수가 억지로 배를 띄우라 했습니다. 날씨가 나빠서 안 된다고 했는데 큰 돈을 주며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남편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항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 대행수가 웃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냐.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 파견 관리가 판결했습니다. 장만풍과 아전은 즉시 파직하고 형벌에 처한다. 관문서 위조, 뇌물수수, 다른 상단 재산 탈취, 죄목이 이렇게 많으니 유배형에 처할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하늘이 눈이 있다는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씨 마님 잘하셨습니다. 연복이가 기특하다. 정의가 이겼어. 윤선옥과 연복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노인도 울면서 웃었지요. 마님, 해내셨습니다. 대행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남촌상단의 간판이 내려지고 장만풍은 관속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키운 권력과 재산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연복은 조용히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파견, 관리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촌상단과 부패한 아전들의 만행이 하나씩 드러났지요.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촌상단은 오래전부터 다른 상단의 이름을 빌려 손실을 덮고 뇌물로 관을 움직이며 작은 상단들을 하나씩 삼켜왔던 것입니다. 파견, 관리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대행수의 말이 놀란 것도 장만풍이 미리 손을 썼기 때문이다. 마구배 독초를 섞어 놓았다는 마부의 증언이 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파멸시키려 했구나. 그리고 윤 씨, 남편의 익사도 의심스럽다. 배가 뒤집힌 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살았는데 유독 윤 씨 남편만 죽었다. 누군가 물속에서 잡아 끌었다는 목격자도 있다. 윤선옥은 분노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남편, 이제 편히 쉬시오. 당신의 원수를 갚았소. 연복의 과거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연복은 원래 남촌상단이 장악한 동네의 고아였고 그 상단의 횡포로 부모가 빚에 몰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연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남촌 상단 빚에 몰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으려다 과로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으셨지요. 저는 어린 나이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장터를 떠돌며 구걸할 때 저는 언젠가 반드시 남촌 상단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지요. 그저 장터 상인들의 말을 듣고 숫자를 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제게 이름을 주시고 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선옥은 연복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연복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저도 마님을 지켰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남촌 상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의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남촌 상단의 악행이 윤가의 몰락을 가져왔고 그것이 연복을 불황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선옥과 연복의 결합이 결국 남촌 상단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악행은 길을 돌아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는 법이오. 마님께서 연복이를 살린 것이 결국 마님 자신을 살린 것이오. 박연 관리는 윤선옥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남촌 상단의 재산 일부를 피해 상단들에게 배분할 것이오. 윤가 상단도 정당한 몫을 받으시오. 윤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것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피해 상단들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사람들은 윤선옥의 의로움에 감탄했습니다. 저런 상인이 진짜 상인이지. 욕심이 없으니 하늘이 돕는구나. 남촌 상단이 사실상 해체되며 거래하던 상인과 항로 일부가 윤가 상단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윤선옥은 욕심내지 않고 상단의 규모를 천천히 넓혔습니다. 상인의 시푼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세웠지요. 흉년에는 이자 면제, 고아와 과부 고용, 여종과 머슴에게 글과 셈을 가르치는 규칙이었습니다. 우리 상단은 돈만 버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윤선옥의 말에 연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지였던 아이들을 거두어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남편 잃은 과부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지요. 빚에 쫓기는 이들에게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윤선옥을 윤거상, 한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상인이라 불렀습니다. 윤거상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 저런 상인이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연복은 여전히 여종 신분이었지만 상단 안에서는 사실상 장부대행수였습니다. 모든 거래는 연복의 손을 거쳤고 연복이 승인하지 않으면 물건이 나가지 않았죠. 윤선옥이 여러 번 방면을 제안했지만 연복은 말했습니다. 저는 여종으로 들어왔으니 여종으로 남겠습니다. 다만 이 상단의 머리는 마님과 제가 함께 쓰겠습니다. 윤선옥은 연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게다. 너는 내 딸이자 동료이자 은인이다. 상단은 일반 상인조합과 작은 학교와 보호소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소리가 들렸고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윤거상님, 남촌 상단을 무너뜨리고 혼자 고을을 차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눠주시는군요. 윤선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단은 혼자 크는 것이 아니오. 함께 커야 오래 가지요. 내가 잘 살려면 이웃도 잘 살아야 하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가 상단은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지만 가장 착한 상단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윤거상은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다. 연복이는 숫자의 귀신이지만 마음은 부처 같다. 윤선옥과 연복은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도왔느냐? 오늘은 몇 명이 글을 배웠느냐? 숫자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숫자 뒤에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선옥과 연복은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윤선옥은 50을 넘겼고 연복도 30을 훌쩍 넘겼지요. 어느 겨울밤 둘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굶주리는 거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선옥이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눈밭에 쓰러져 있지 않았다면 이 집도 나도 벌써 사라졌겠지. 연복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마님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이름도 없이 죽어갔을 겁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맞잡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지요. 손잡벌 되는 아이가 마루로 올라와 물었습니다. 할마마님, 정말이에요? 거지 여종이 거상을 만들었다는 게? 윤선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이다. 연복이가 없었으면 우리 상단은 없었을 게다. 아니, 내가 없었을 거야. 연복도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너도 길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 아이가 훗날 내 집안의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마마님. 저도 마님처럼 착한 상인이 될래요. 밤하늘에 눈발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윤선옥과 연복은 마루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지요.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그래도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를 살렸지. 우리가 서로를 살린 겁니다. 두 사람의 뒤로 상단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안방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선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 장사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었구나. 연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우리 뒤를 이을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르길 길가에 떨고 있는 아이 하나를 함부로 지나치지 말라 했느니라. 그 아이가 훗날 내 집안과 고을의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장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하더라. 윤선옥과 연복 두 여인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며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선옥과 연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과부라는 멸시, 여종이라는 천대, 빛과 불과 배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하늘은 결국 의로운 일을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윤선옥과 연복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